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강의하신 우리 이덕희 소장님께서 올라가세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청중들이랑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이렇게 좀 친근감이 덜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강의하다가 또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덕희 소장님께서 우남이 승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까? 조선이 망했죠.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조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중국이 망했거든요. 뿌리가 되는 중국이 망하는데 조선이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은 서구의 근대 문명이 올 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교 문명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인류 역사는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18세기 이전은 그만했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발전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서구 유럽 문명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서구 문명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망하게 되었고 조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망하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온 길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통적인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서양이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제자리가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중 사대주의가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꾸어졌다, 옛날 우리 조선의 어른들의 말씀대로 한다면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국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로 한다면 선천세계에서는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선천세계의 중국 중심의 선천세계는 망했으니까 새로운 후천세계가 오는데, 후천세계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우리 조선이 중심이 돼야 된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실 이 신흥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증산교랄지 동학이랄지 천도교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가 아니라 당군 중심의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서양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는 몰랐어요. 중국이 망하는 것은 알았는데 새로 등장하는 서양 세력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서양 세력을 부적을 가지고 우리 막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등장했느냐? 부적을 가지고 등장했다고요. 이 부적을 가지고 서양의 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친중 사대주의. 어쨌든지 우리는 중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친중 사대주의도 갖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 조선, 한민족 우월주의, 우리 민족 중심으로 세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2번째 사상도 안 되는 거예요. 3번째 사상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옆에 일본이 서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야 된다. 소위 친일 개화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일본이 옛날 우리보다 못했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배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일본에 가서 배우는 것은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일 개화파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친러 세력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러시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1860년대부터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 그 러시아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영향보다는 러시아 영향이 쉽게 쉬운 거예요. 한미 관계에 제일 어려운 것은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소통이 어려워요. 그런데 러시아와 한반도는요, 두만강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두만강 건너오는 것이 태평양 건너오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친러, 공산주의 혹은 좌익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친미 개화파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 친미 개화파. 그래서 이 친미 개화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면서 기독교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서양 문명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 5가지 세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는 친중 사대주의, 지금 친중 사대주의하고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약간 짬뽕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친중 사대주의, 그 다음에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 그 다음에 친러 공산주의, 그 다음에 친미 개화파. 이 5가지 세력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기독교와 이승만 박사는 마지막 5번째 선택, 친미 개화파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이라는 말은 한민족입니다.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은요, 사실 어떤 것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느냐? 사실 영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 왕이 있으니까. 일본도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황이 있으니까. 프랑스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요, 혁명이 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오로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 대한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민족이 친미 혹은 유럽 기독교 문명에서 만들어낸 민주공화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이 친미 개화파가 주장하는 민주공화국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러면 이 한민족과 친미 개화파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이승만 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서포팅했던 그룹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도운 세력이 바로 이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틀에서 이승만 박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여기 우리 감독님, 저희랑 같이 오신 감독님이 배제학교 출신인데, 이 배제학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배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공화국을 잉태하게 만든 근본적인 그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서 기독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영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싹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서양 학문도 가르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런 선교사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해국도지라고 하는 옛날 중국에서 나온 책도 보면은요, 유럽에 대해서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팁을 하나를 드리면요, 일본은 미국 할 때 미를 쌀 미자를 쓰죠? 중국은 미국 할 때 미를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일본은 미국을 볼 때 쌀만이 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요, 중국은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국 뒤에 등장한 미국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처럼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우리의 위대한 장군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싸워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니까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에서만 영웅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영웅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원래 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보고 우리도 저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1899년 이승만이 감옥에 갇힌 그 해에 아메리카 혁명사라는 말이 아메리카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돼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이 혁명을 통해서 저런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런 책을 읽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 나라가 강하고 약함은 그 나라의 넓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긴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를 택하느냐 여기에 있다. 비록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역사도 짧지만은 정치 제도를 바로 장악하기만 하면은 정치 제도를 바로 채택하기만 하면은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정치 제도가 뭐냐? 미국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들 옛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 혈앤우라고 하는 소설,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혈앤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190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혈앤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이제 이 유학생을 찾아서 자기 아들을 찾아서 미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미국을 구경하고 가는 도중에 이 한국으로 가는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1906년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1906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말이 있었구나. 혈앤우의 소설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혈앤우의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한테 1906년에 이런 단어가 이 책에 있는데 혹시 나중에 가필한 것이 아니냐 한번 연구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래요. 보다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원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제국시대,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도 이 황제가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1907년에 고종이 순종한테 양유를 했는데 그때 신한민보에 보면은요 순종에 대해서 똥인지 오줌인지도 가르지 못하는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다니 이런 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06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했다고 하는 거. 이승만 독립정신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승만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10년 한일 병합이 될 때에 신한민보, 미국에서 나오는 교포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미 조선은 대한제국은 망한 나라다. 이미 망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힘으로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대한제국을 넘어뜨렸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대한인국민회의인 거예요. 대한인국민회의가 뭐 하는 단체냐? 이제 민주공화국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인국민의 조직도를 보면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보고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판단해보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제가 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미친 이 미주 교포들, 특별히 이승만 박사의 기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독립운동은요, 많습니다. 이 미주에서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을 했고, 만주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있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볼셰비크 혁명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과 비슷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는 공산주의로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으면은 우리는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안창호랄지 이승만이랄지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독립운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독립운동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무조건 독립운동이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독립운동 가운데서도 첫 번째 독립운동은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독립운동이 있고, 이거 소위 의병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했으면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독립운동이 있고, 공산주의 독립운동이 성공했으면은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승만 박사처럼 정말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그래도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차지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미주 한인 독립운동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유민주 체제로서의 그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학자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독립운동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도 열심히 연구해요. 근데 미주에 있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하질 않아요. 3.1운동 할 때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도 미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식 민주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 그 3.1운동 때에, 그 다음 임시정부 만들 때에 이승만 박사와 미주 독립운동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측면은 이 미주의 독립운동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주의 독립운동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주 독립운동이 국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 번째는 이 미주 독립운동이 상해 임시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야, 우리가 했어. 그럼 뭘 했어?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주 독립운동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들, 3.1운동은 그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느냐? 1918년 11월 11일. 한국에서는요,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라고 말합니다. 빼빼로 데이. 11월 11일이니까. 11월 11일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이 항복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국내에 있는 사람, 만주에 있는 사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겼으니까.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요, 독일이 미국에게 항복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 미주에 있는 교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일순 대통령한테 승전했다고 하는 축하전보를 보내자. 축하전보를 바로 14일 날 보냈어요. 축하전보의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세계는 미국이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세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한인 도포들은 우리는 민주국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독립청원서를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낸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3.1 기미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했지만요, 이것은 1918년 11월 말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의회도 보내고 대통령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윌슨 당신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본이, 당신의 동맹국인 일본이 당신이 주장하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우리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니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한민보에 보면 뭐가 있었냐? 우리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예, 그것을 다 이름을 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참여했느냐? 실질적으로 미국에 온 교포들 가운데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리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다 쓰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전쟁원이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국채를 산 사람들 리스트를 다 또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제정러시아 공산주의 되기 이전에 미국과 같이 연합했던 제정러시아를 위해서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연합군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를 독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지에 보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기막힌 건데, 미국이 일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독일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독일처럼 아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일본은 황제가 있고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맞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국과 같이 같은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는 어디냐? 우리 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억압해서 지금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또 민주주의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일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독립시켜주면은 일본이 대륙으로 못 나가도록 우리가 막고, 또 지금 중국의 그 당시 5억 인구였어요. 중국의 5억 인구가 일본이 침략할까 봐서 매일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들이요, 3.1운동 당시의 사람들이 국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립이 되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독립청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요, 대표를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출한 사람이 3명입니다. 하나 민찬호, 여기 하와이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정한경, 저기 대륙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승만, 이 3분을 대표로 뽑았는데, 그런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파리에 우리의 대표를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정한경을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교포 사회가 불을 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경은 그 당시 에반스톤 대학교의 학생이고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파리에 가서 국제사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승만 박사가 있다. 이승만 박사를 대표로 선출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런 모든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안창호였던 거예요. 안창호가 이승만 박사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을 조금 경원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등장시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한경을 내세웠는데, 교포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박사 이상의 외교가 어디 있느냐, 이승만 박사가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승만 박사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회의를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승만 박사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그 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파리로 가는 대표, 그냥 미국에서 대표가 아니라 파리로 가는 대표로 이승만, 정한경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럼 이승만 박사는 그때 하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와이 있었어요. 전보로 알려주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그런 결정을 해준 것은 고마운데 내가 미국에 도착하기까지는 그 얘기를 일부러 발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미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섣부른 독립운동은 미국 정부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이 1919년 1월 15일 날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역시 이승만 박사는 외교를 잘하는 분답게 안창호 만나가지고
나를 그 당시에 해외 교포들이 1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 알지요? 대한인국민회는 4개의 지역총회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총회, 그 다음에 하와이 지역총회,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총회, 그 다음에 만주 지역총회, 브라디보스토크 지역총회, 5개의 지역총회가 있는데, 이 5개 지역총회 전체 인구를 합하면은 150만이 돼요. 150만. 그러니까, 안창호에게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요구했냐면은, 나를 대표로 보내려면은 내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써줘야 된다. 정권대사로 나를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안창호가 정권대사 임명증을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은 해외에 있는 150만의 조선인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서를 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해외에 있는 모든 교포를 대표하는 정권대사로서 하와이로 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공식적으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하와이에 가는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파리. 예, 하와이가 아니라. 예, 제가 말을 잘못해도 여러분들 바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남 소사이어티의 중요한 목적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의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사가 위임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제연합의 신탁 통치 밑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데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를 잠깐 맡겨놓는다. 이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런 위임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주장해야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요 지금도 이승만 박사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변호하려면은 왜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잘 알아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좌파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파들은 공부를 안 해요. 가서 그냥 너희들이 뭐 그때 살아봤어? 이 얘기만 하는데 이분들은 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표를 정해놨으면은 이 대표들이 파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야. 그런데 이 대표가 파리에 가면 누구 욕합니까? 일본 욕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 동맹국인 일본을 욕하는 한국 사람을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도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안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1월 15일 날 미국에 와서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쭉 이제 2월 초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한경이랑 쭉 상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파리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독립을 달라고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너희들 전쟁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전승국이라고요? 이긴 나라예요? 이긴 나라의 것을, 진 나라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지 이긴 나라의 것을 뺏어오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땅을 뺏어가지고 준다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매우 어렵다. 둘이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한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독립을 달라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안 주니까 우선 반드시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줄 것을 전제로 하고 당분간 국제연맹이 다스리는 그러한 위임 통치를 주장하자. 이렇게 내용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정한경과 이승만이 자기들이 대한인 국민회의의 정권 대표로 왔기 때문에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다시 그것을 대한인 국민회의 본부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청원서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안창호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위임 통치를 주장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 대한인 국민회의 회의록 가운데 그 내용을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임 통치는 이승만 박사 혼자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인 국민의 전체가 이승만 박사의 주장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1919년 2월달 일이에요. 2월달. 그리고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임 통치가 주장될 때에는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예요. 3월 10일경에 가서야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3월 하순에 가서야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임 통치를 주장한 것은 이 우리나라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주장한 것은 폐기시키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위임 통치를 통한 독립이 아니라 즉각적인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운동을 한다. 요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식, 이승만 박사가 위임 통치를 주장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박용만이 알고 이것을 중국에 가가지고 신채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을 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승만 박사가 정한경과 함께 위임 통치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승만 혼자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랑 같이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파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임시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위임 통치를 포기한 거예요.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자꾸 긁어먹고 지금도 교과서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위임 통치를 주장한 건 사실이지만은 3.1운동 이전에 있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빨리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요것이 첫 번째 제 얘기의 주장이고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내에. 예. 두 번째,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에 얼만큼 크게 기여를 했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특별히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승만 박사가 이 하와이에서 사령탑이 돼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가라 그래가지고 3.1운동을 계획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승만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 스스로 쓴 3.1운동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6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종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원래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에 갔더니 어떤 여자 신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태극기가 막 크게 날려오는데 그 태극기가 이 박사 위에 딱 있더라. 당신이 지금 여기 하와이에 있을 뿐이 아니라 빨리 지금 본토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의심의 여지가 많고 여러분들 1919년 초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승만 박사 학교 시작했지요? 교회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 답지사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이때는 우선 기다려서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안 교포들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찬스냐. 이때 한번 해자.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말로 이 하와이에서 지지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미국에 가가지고 좀 얘기가 좀 깁니다. 사실 복잡해요. 윌슨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윌슨 대통령하고 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딸 결혼식에 하와이에서 유일하게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 사이에서 이승만하고 윌슨은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도 당신이 가면 만나줄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냈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면담 신청했는데 이승만 박사 윌슨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심해가지고 거기서 요양원에서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만나게 되니까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윌슨을 만나려고 했는데 윌슨을 못 만났다. 따라서 우선 여기에서 스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인 보고서를 하와이에 있는 후원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누가 있죠? 일본 용사가 있다고요? 이승만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문서를 보고 빨리 자기 조선총독부에 알린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와 윌슨이 만나가지고 윌슨이 이승만 박사에게 지금 사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하면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 총독부의 피통치자는 조선에 있는 사람이지 이민들이 아니야.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피통치자야.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저기 파리 강화회에서 얘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윌슨이 이승만에게 얘기했고 이승만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만세만 부르면은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승만이 윌슨 만나지도 못한 거야. 얼마나 좋은 선전 자료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보낸 편지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서울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윌슨과 이승만이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헛된 일이다. 너희들 지금 독립만세 부르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거짓말로 지금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퍼지자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쏘시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기록에 보면은 누가 그 소문을 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소문이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3.1운동을 이뤘다.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요, 사실이 역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소문이 사실을 만드는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죠?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정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4월 7일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이 새로운 나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기독교 국가고 두 번째는 미국식 정치를 따르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월 7일 저녁에 상해로 전부를 쳐서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을 4월 7일 날 보낸 거예요. 그리고 4월 8일 날 크리스찬 모니터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에 이것이 쫙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일본 상해에도 일본 총영사가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요. 제가 문서를 보니까 그 문서가 바로 4월 9일, 10일에 일본 외무성에 다 보내고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임시정부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 다음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임시정부 헌장 초안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초안이에요, 초안. 7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한공화국은 미국식 정치 제도를 따라서 미국식 정치 제도라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따라서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안에. 그리고 이 초안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을 누구한테 심의를 부탁했냐면 한국에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조소왕, 신익희, 이광수 이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이승만과 교감을 해가지고 초안을 7개를 만들어 놓고 그 7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신익희, 조소왕, 이광수 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새로 한 거예요. 지금 많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적인 기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프랑스식의 그 정신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수정을 하면서 조선공화국은 미국식 정치제도를 따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조항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상해 임시정부의 근본은 미국식 민주제 제도를 따르려고 한 거기에서 출발했고, 이것을 누가 입증하고 있느냐? 1929년 여운형이 일본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운형한테 일본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임시정부를 어떤 정신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민주공화제도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강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업적은 말하자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적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미국엔 교포들이 돈도 보내주면서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 통치가 이승만 박사가 그 처음부터 그까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했고, 사실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승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공격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3.1운동과 이승만의 관계가 생각외로 과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나서야만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웠다. 세 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임시정부한테 새로 생겨지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것이 임시헌장에 반영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간에 서서도 아주 강한 이 연결과 아직도 그 학회의 그 외교사적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큰 박수로 박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하고 신중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해 임시정부 청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민정청사. 몇 명이 방문을 하는 줄 압니까? 독립운동 근거지라고 우리 한인들이 작년에 35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하와이에 35만 명은 하와이 경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청사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렇죠. 한국 돈으로 한 3,800원이 된대요. 35만 명 곱하기 3,800원을 계산을 했어요. 13억 원이 생기는데 그게 보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해시 정부로 들어갑니다. 하와이가 맞 보건부에서는 이 얘기를 못해요. 임정청사를 방문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없고 수가마터도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우리 방문객이 3,800원을 내는 것 이외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인적 업무를 크게 수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또 후원금을 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돈에서는 그렇게 근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소리 검은 스토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많이 알려주셔서 하와이로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박문수 교수님 많이 좀 당연히 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우리 문화 정신의 진정한 그 원리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기 길라엘 학생과 같이 청소년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각 전쟁 기념관, 각 도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념관들을 방문했는데 평택에 있는 미국 기지에 가서 이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 70주년 그 안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아주 벌겋습니다.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거기에 대표적인 걸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집필하신 국민정신 책자가 유리관 속에 있고 판넬에는 김구 선생이 한미동맹의 원초자로 사진 찍혀서 아까 말씀하신 2차 대전 때 잠시 함께 했던 그 사진을 올려놨던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전문가의 역사학자, 외교사 관련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왜곡돼서 문정군대에 설치된 걸 그대로 비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용 교수님 받고 이렇게 소감이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유 세력에게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부정선거, 이승만 정책사 외치다가 그리고 이제 1975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정희의 모르고 이승만 정책을 외치고 무시한 민주화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뒤늦게 이승만 기념사업을 진취학적으로 저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지금 만들고는 장로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는 이제 목표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도 분이 나서지 않아서 23년 동안 지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승만을 알아야 또 사람들이 지회장으로서 하면서 얘기하다가 영광과 제가 이제 최근에 말했던 제일 어려운 것이 목회자들한테 이승만 얘기하는 게 지금 어려웠어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배척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걸 하다 보니까 1899년에 이승만이 한성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보내주세요. 내 민족을 보내주세요. 짧은 두 마디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고 개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승만의 전쟁가 BC와 A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돌아가시는 1965년까지 이승만은 한성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정치도 했고 교육도 했고 모든 사상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이승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제가 하와이에 와서 시간만 되면 좀 영어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미덕기 저자님이 쓰신 그 기독교회사 역사를 제가 보면서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이 이승만이 과연 목사 암수를 안 받은 평신도로서의 목회자였는가 이것이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이승만이 기독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자가 없을 때 목회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학원을 세워서 챔플링을 했다는 것 돌아다니시면서 YMCA나 교회나 다니시면서 설교를 했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신앙에 대한 걸 쭉 찾아보다가 결론 내린 것은 이승만은 민족을 상대로 한 민족 목회자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이승만의 신앙,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데 그 기독교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가 주기철, 두 번째가 손영원 목사님 나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다들 훌륭한 분이지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신앙인의 신앙, 행동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던 그 어려운
정말 남북 속에서 특별히 마귀의 집단인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이승만의 이것은 정말 화란의 카이포라고 하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수상을 지냈던 카이포보다도 더 월등하게 훌륭한 민정목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만나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를 제가 방문하는 느낀 것은 하와이가 이렇게 이승만의 가장 원초적인 기둥받은 곳인데 이것마저도 이승만 운동이 제대로 집합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전 세계 다녀봐도 다 똑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사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이렇게 힘을 합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김동연 회장님을 뵙고 우리가 사명이 같으니까 각자 하는 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다르지않고 마음을 합해서 이승만 운동을 제대로 좀 우리가 협력해서 펼쳐나가도록 하자. 자, 앞으로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 하와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에 한 100만 명씩여 개에 와서 이승만 투어를 하고 이번에 제가 만난 이 하와이 투어 담당자 대표를 보니까 이분이 너무 신선해. 그래서 이분에게 이승만 얘기를 하고 이승만 우리가 다니는 투어를 전부 다 적어보면서 이덕기 서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꼭 관광을 왔더라도 이승만 투어 가운데 하나를 살짝 얹어서 계속 소개를 하라. 그리고 앞으로 전격적으로 이 투어를 개발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최소한 두세 차례씩은 우리 김 회장님하고 보면서 협력해서 이승만 투어를 여기다가 좀 해서 앞으로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좀 밝히고 이승만 정신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지. 이승만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벨기에